안녕하세요. 저는 SIA에서 기상 예측을 담당하고 있는 최예지입니다. 기상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와 만나 기상 분석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SIA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기상 예측은 위성 자료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성 자료는 기상 예측을 잘 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사용되는데요. 물론 보조적으로 사용된 위성 영상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측 자체는 대기 상태의 물리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수치 예보 모델을 이용합니다. 수치 예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인증된 11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델도 그중 하나인데 최근 개발된 우리나라 자체 모델은 아직 최적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모델의 경우에도 모델의 예보 오차가 세계 3위였을 때에도 우리나라 기상청의 신뢰도는 매우 낮았었습니다. 제가 기상을 하고 있어서 기상청에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예보 정확도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가 오는 것에 많이 민감하신데요. 비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이고 산들, 도시 등의 다양한 지형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위성과 같이 기상 관측 자료만을 사용하여 딥러닝을 적용한 강수를 예측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1시간에서 3시간 이후 강수에 대해서는 수치 예보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기대만큼 정확한 모델이 개발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분야는 대용량 연구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위성, 레이더, 지상 관측뿐만 아니라 수치 예보 모델에서 산출된 자료는 모두 디지털 자료로 딥러닝의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SIA에서도 기상위성 자료와 다른 여러 기상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측기기가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대기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통합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우나 폭설은 위험기상으로 재난재해를 일으킬 수 있어 미리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호우는 갑자기 발달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SIA에서는 대기 중 강수 입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레이더와 대기 중 수증기의 양에 대한 정보를 주는 위성 관측을 활용하여 딥러닝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호우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위성에서 지구를 볼 때 지표면을 덮고 있어 관측에 방해가 되어 촬영되는 영상의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상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딥러닝의 시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위성 관측으로부터 구름의 이동과 양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영상 품질 향상과 기상현상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기상 예측은 우리가 미리 미래의 날씨를 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지만 현재 대기 상태를 아는 것도 기상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성에서 관측된 자료는 대기 상태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복사량이라는 정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 복사량을 온도, 습도, 강수량 등의 값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기상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도 위성 관측 값에서 강수량을 산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미국 나사에서 제공하는 수동 마이크로파 위성 관측에서 산출되는 강수량보다 위성 레이더 관측과 더 유사한 강수량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기상청인 노아에 의하면 기상 데이터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80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석 능력으로는 이 중에 10% 미만의 정보만이 예보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산되는 대용량 연구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확한 대기 상태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상 분야 딥러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IA 선임연구원 정도영입니다. 지구 광역 관찰을 위한 위성 영상 활용, 그 두 번째는 작물 생산량 예측입니다. 작물 생산량 예측이란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한 해 수확량을 사전에 예측하여 정책 결정권자 또는 관련 시장에 투자를 원하는 개인에게 중요한 기반 기술입니다. 작물 생산량 예측은 토지 피복 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태스크입니다. 토지 피복 분류는 위성 영상의 분광 정보를 이용하여 지구 표면이 어떤 물리적 특성을 갖는지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이 중 분류된 경작지와 함께 어떤 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분류하여 작물 생산량 예측에 사용합니다. 네, 더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의 개발에 촉진을 위하여 조금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물 생산량 예측은 농부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밀, 대두, 옥수수 등 많은 상품 작물들은 활발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가뭄이 발생하여 곡물 수출량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산량 예측 결과는 작물 선물 거래 매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지구 환경은 작물 산출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선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의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작물 생산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하는 시장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작물 거래 가격은 한 지역의 산출량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산출량으로 인한 수요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정 작물에 대한 전 지구적 산출량을 계산한다면 더욱 정밀한 선물 가격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역적으로 더 광범위한 데이터, 전 지구를 커버하는 영상의 수급과 처리는 선물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선행적인 요소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조금 더 답변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뭄으로 인하여 현재 밀 농사에 문제가 있는 것을 관찰하여 연말에 식량 부족이 있을 것을 예측 가능합니다. 가뭄으로 인한 작물의 영향은 식물이 광합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식물의 그린니스, 흔히 파릇파릇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를 위성으로 관찰함으로써 식물이 가뭄 상태에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적외선 파장 영역대에서 작물이 물 부족 때 받는 수분 스트레스 역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위성 영상은 광범위한 지역을 촬영하기에 위성 영상 기반의 작물 생산량 예측은 국가 단위의 가뭄 탐지 및 예측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의 관찰 결과와 과거의 미래 성장 정보를 조합한다면 특정 국가의 올해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곡물 필요량의 부족분만큼 그 나라에 수출한다는 계획 역시 가능합니다. 단순 수출을 위한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리스크에 대비하는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측한다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이를 통해 식량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SIA는 지구 주요 지역에 대한 생산량 예측을 수행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물 생산량 예측은 위성 영상과 다른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작물의 당해년도 산출량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간단하게는 10월에 추수 예정인 콩의 산출량을 3개월 먼저인 7월에 알고 싶은 것이죠. 딥러닝 기술과 위성 영상이 만남으로써 사람보다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넓게 보고 시각적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정보를 통해 숙련된 농부의 직관보다 더 정확히 한 해 추수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SIA는 지구 관측 위성과 기상 위성 등 원격으로 취득되는 정보를 통합하여 더 정확한 생산량 예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입사되는 태양광선의 파장 중
인간의 시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은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85%의 정보는 인간에게 감지되지 못한 채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R 파장 영역을 넘어 근적외선 파장 영역은 식생의 건강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적외선 파장 영역으로부터는 식생과 수분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수백 킬로미터 상공의 위성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식생의 성장 환경을 가늠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정보원입니다. 물론 단순 식생을 여러 파장 영역대에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물의 성장 환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칩니다. 온도, 강수량, 토양, 식물 주기 등 여러 요소가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센서 기술의 발전과 지속적인 위성체 발사를 통해 그중 대부분을 지구 관측위성과 기상위성의 산출물로부터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에 의존하는 정보 없이 그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예측 모델을 생성할 대량의 데이터가 공급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은 복잡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위성 영상으로부터 작물 생산량 예측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추출된 정보의 통합된 처리와 국가 단위의 대용량 정보 처리 및 연산을 위한 장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A100은 대용량 메모리와 신속한 병렬 처리를 지원하여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동시에 가공하고 처리하며 학습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SIA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더욱 정확한 생산량 예측을 위한 딥러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상위성과 레이더 관측을 이용해서 고해상도로 기상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기상현상의 특성상 예측을 위해서는 그 지점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대기 상태의 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미지 처리를 하는 방식인 패치 단위로 입력 데이터를 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고해상도 시퀀스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대용량 메모리는 학습을 위한 중요한 하드웨어 스펙입니다. 이상으로 트랙 4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초 DLI 소개 발표를 맡은 SIA 마케팅 매니저 황유빈입니다. 네 번째 트랙에서는 케라스에서 순환 신경망을 사용하여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작물 생산량 예측과 기상 정보 예측은 모두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기본으로 실제 현상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시계열로 스태킹된 이미지를 처리하고 신경망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물을 예측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는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DLI 교육 중 케라스 기반의 순환신경망 RNN으로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하기는 시계열 데이터 처리부터 분류 및 예측까지의 결과를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순환신경망 출력의 말단을 FCN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초창기의 작물 생산량 예측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SIA는 엔비디아 DLI 공인 교육센터로 쿠다, 컴퓨터 비전, 데이터 타입스 등 엔비디아의 핸즈온 딥러닝 실습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SIA에서는 두 분의 공인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DLI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DLI 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SIA 사업개발실 영업팀 박윤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DLI 소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랙 5 DGX A100 아키텍처 및 제품 특징 소개를 맡은 에즈웰 플러스 오원교입니다. 앞서 여러 트랙들을 통해 위성사진 분석 중 겪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빠른 처리 속도와 둘째, 멀티 GPU 트레이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대용량 GPU 메모리입니다. 이번 트랙에서는 DGX A100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또 이 특징들이 앞에 언급했던 세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채워주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DGX A100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40GB와 80GB GPU 메모리 버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버전 모두 총 8개의 GPU를 탑재하여 각각 총 320GB와 640GB GPU 메모리를 갖습니다. 그 이외의 특징들로는 최대 10개의 200Gbps 멜라녹스 인피니밴드 카드와 듀얼 64코어 AMD 롬 7742 CPU,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의 MV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다음 사진은 DGX A100의 전반적인 구성도입니다. CPU는 AMD 롬 7742 64코어 프로세서가 듀얼로 탑재되어 총 128코어를 갖습니다. 이어서 GPU 서버의 필수인 그래픽카드는 A100 GPU 카드가 총 8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MV 스위치가 있고 이는 GPU와 GPU 간의 통신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앞선 트랙에서 멀티 GPU 트레이닝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었는데 이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MV 링크입니다. 멀티 GPU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GPU와 GPU가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통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GPU와 GPU 간의 직접 통신 수단으로 MV 링크가 소개되었습니다. GPU와 GPU를 MV 링크로 직접 연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방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빨간 박스 안에 보이는 큐브, 메쉬, 하이브리드 방법입니다. 한 개의 GPU에 연결할 수 있는 MV 링크의 개수는 6개로 한정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GPU가 모든 GPU와 MV 링크로 직접 연결되지 못해서 바틀렉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DGX A100은 이 문제를 MV 스위치 도입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모든 GPU가 MV 스위치를 통해 서로에게 각각 12개의 MV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MV 링크가 3세대로 개선되면서 각 GPU에 연결 가능한 MV 링크 개수가 12개로 증가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더하여 각 MV 스위치는 총 집계 대역폭 9.6TB/s로 최대 16개의 GPU가 같은 MV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GPU와도 600GB/s의 속도로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명시된 명령어를 통해 각 DGX1 그리고 DGX A100의 MV 링크 연결 상태를 확인한 것입니다. DGX1의 경우 0번 GPU가 1번, 2번 GPU와 각각 1개의 MV 링크로 연결되어 있고 3번, 4번 GPU와는 각각 2개의 MV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번, 6번, 7번 GPU와는 PCI 호스트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DGX A100의 경우 0번 GPU가 나머지 모든 GPU와 즉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12개의 MV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GPU 간 통신 속도를 테스트한 결과치입니다. MV 링크 1개당 최대 통신 속도는 50GB/s입니다. 왼쪽 박스를 살펴보시면 이전 장에서 설명드렸던 MV 링크 개수와 통신 속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0번 GPU와 1번, 2번 GPU와는 48GB/s의 속도로 그리고 3번, 4번 GPU와는 96.5GB/s의 속도로 그리고 PCI 호스트 브릿지를 이용하는 5번, 6번, 7번의 경우
현저히 떨어지는 18GB/s 속도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반면 DGX A100의 경우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0번 GPU가 다른 1번부터 7번까지의 모든 GPU와 약 520GB/s 속도로 통신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매트릭스 연산을 해주는 텐서코어입니다. 텐서코어와 쿠다코어는 직접적인 매트릭스 연산을 해주므로 처리 속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텐서코어의 개수를 살펴보시면 A100에 있는 텐서코어의 개수가 V100에 있는 텐서코어의 개수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V100의 8개의 텐서코어보다 A100의 4개의 텐서코어가 2배나 더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당 텐서코어가 A100이 V100보다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산 속도는 대략 2.5배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다음은 텐서코어가 연산 가능한 정밀도입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FP16만 연산 가능했던 텐서코어가 A100에선 FP64, TF32, BF16 등 여러 가지 정밀도의 연산이 가능해지면서 활용성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것은 바로 TF32의 정밀도입니다. TF32는 FP32와 같은 범위의 수를 표현할 수 있고 정밀도는 FP16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넓은 범위의 수를 빠르게 연산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100에서 TF32의 연산 속도와 V100에서 FP32의 연산 속도를 비교해 보면 10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A100의 텐서코어는 처리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GPU 메모리입니다. 위성 사진들은 픽셀량이 많아서 샘플들의 크기가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대용량의 GPU 메모리를 필요로 하셨고 A100은 이에 필요한 대용량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32GB, 16GB에 비해 A100은 40GB와 80GB 두 모델이 있습니다. 단순히 용량만 커진 것이 아니라 용량이 커진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메모리 데이터 레이트가 V100보다 향상되었고 80GB 모델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밴드위스도 V100보다 40GB 모델에선 1.5배 정도, 그리고 80GB 모델에서는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A100에서는 L2 캐시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용량이 V100보다 약 6.7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이동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V100에선 D램에 있는 정보를 GPU가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밟으면서 5번의 리드, 1번의 라이트, 4번의 로드 쉐어를 거치던 과정이 A100에서는 L2 캐시에서 바로 쉐어드 메모리로 직접 옮겨지는 게 가능해지면서 2번의 리드와 2번의 로드 쉐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L2 캐시의 크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싱크 카피가 도입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독립적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져서 효율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 기능들은 CUDA 11에서 가능한 것으로 CUDA 11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상으로 DGX A100 특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